안녕하세요. 스키딥독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르스노호르크의 라슬로의 사탄탱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할리모는 묵시록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비전이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탄탱고는 1985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1985년의 헝가리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의 말기로 겉으로는 질서와 체제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도덕, 신념, 공동체의식이 이미 부패하고 무너진 상태에 있었고 사탄탱고 속의 마을이 붕괴된 체제의 축소판입니다. 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념은 사라졌고 교회는 무너졌지만 종소리는 메아리치는 이 모순된 구조 자체가 붕괴 직전의 전체주의 체제의 정신적 모습입니다. 헝가리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을 위한 권력을 표방하지만 감시와 통제, 사상검열과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권력은 인민의 해방을 약속하지만 인간을 종속시키고 복종시키면서 타율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스키딥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분석할 때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살펴보았고 이때 권력이 어떻게 유순한 신체를 생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은 억압과 폭력 없이도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자기 규율 사회를 만들며 유순한 신체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억압과 함께 가해진다면 유순한 신체는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겠지요. 주체성을 상실한 존재는 윤리적 판단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는 타락과 부패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슬로는 권력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이 과정을 청년기에 직접 경험하였고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권력은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결국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사탄탱고 속의 마을 주민들은 권력을 통해 타율적 복종이 내면화된 사람들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 약속했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그 질서가 인간 내면에 잔존해 있기에 주체성을 잃은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며 지시 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해방 이후에도 해방되지 않은 인간들,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전체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감시와 규율, 자기 통제와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소문과 의심으로 통제하고 술과 성, 일상성의 타락만을 반복하면서 절망을 습관적으로 형성해 갑니다. 권력은 복종을 위해 구원을 약속하고 인간은 절망을 견디기 위해 권력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절망과 희망의 순환, 즉 사탄탱고가 완성됩니다. 절망 속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해도 마비된 채 거짓 희망을 꿈꾸며 사탄탱고를 춥니다. 사탄탱고의 세계는 거짓 희망과 습관적 절망이 영원히 반복되며 제자리로 회귀하는 절망적 영혼회귀의 원한에 갇힙니다. 사탄탱고 책의 구성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집니다. 1부는 희망을 품고 1장부터 6장까지 앞으로 전진합니다. 2부는 절망을 안고 몰락하는데 6장에서 시작하여 1장으로 돌아와 원이 닫힙니다. 희망과 절망이 영원히 반복되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시간 또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사탄탱고 속 마을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역사가 정지되고 인간 내면의 인식이 정지된 채 부패와 타락이 난무합니다. 흐르지 않고 정지된 것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이지요. 벨라타로 감독의 사탄탱고 영화는 그 러닝타임이 7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정지로 인한 세계의 부패와 타락을 영상에 담아내기 위함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도 시간의 정체와 시간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14쪽을 보시면 마치 시간이 움직임 없는 영혼의 원 속에서 유희를 벌이며 이렇게 시간은 영혼의 원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똑딱임으로 그 사실을 환기시킬 시계는 다행히도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다. 시계가 오래전에 고장났다는 이 표현은 시간은 더 이상 정지된 채 흐르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세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시계가 둘인데 시각이 제각각이군. 둘 다 정확하지 않고 여기 우리 시계는 너무 느리게 가네. 저쪽 시계는. 두 개의 시계는 분열된 세계 속에 왜곡된 인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세계와 인식의 불일치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시간의 느림 혹은 정지는 세계의 타락과 부패를 상징하고 그렇기에 온 집안은 곰팡이로 뒤덮입니다. 19쪽을 보시면 처음엔 녹색 곰팡이가 벽을 덮더니 수건이며 친구에도 곰팡이가 쓸었다. 식사 도구에 녹이 쓸고 탁자의 다리는 헐거워지고 커튼은 누렇게 색이 변하며 부패가 진행됩니다. 그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사탄 탱고의 세계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기런진창이 되어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라슬로의 사탄 탱고는 이렇게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한 해체된 집단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제1부 1장의 내용은 13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10월의 아침 끝없이 내릴 가을비의 첫방울이 마을 서쪽에 소금기 머금은 땅으로 떨어질 점 후터키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없이 내릴 가을비로 시작합니다. 후터키는 지금 슈미트 부인과 함께 슈미트 부인의 침실에 누워 있습니다. 슈미트와 크라네로는 마을 사람들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양떼를 돌본 품삯을 받아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돈을 가로채 마을을 떨궁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후터키가 그 낌새를 알아챘고 이제 돈은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힐리치 부인이 나타나 이리미야 씨와 베트르너가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술집으로 향합니다. 1년 반 전에 마을에서 사라졌고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던 자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터키는 35페이지를 보시면 이리미야 씨는 위대한 마법사라네. 마음만 먹으면 소똥으로 성을 지을 수도 있지 라며 기대에 부풉니다. 그리고 슈미터 부인도 36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진창에서 구해줬지라며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술집으로 갑니다. 바로 그때 슈미트와 돈을 가로챌 업무를 꾸몄던 크라네로의 부인이 나타나 자기 남편은 벌써 술집으로 갔으며 38쪽을 보시면 남편 말이 돈을 훔쳐가려면 마음대로 하래요. 그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리미야 씨가 뭔가 보여줄 거예요. 곧 보게 될 거라고요. 라는 말을 전하고 술집으로 갔고 후트키와 슈미트도 술집으로 향합니다. 기대에 부푼 후트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슈미트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보란듯이 잘 살 수 있게 될 테니 흥청망청 마음껏 즐기며 살 거야 라며 슈미트의 기운을 북돋웁니다. 1부 1장의 소제목은 그들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희망의 시작, 구원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자는 13페이지를 보시면 후터키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가 들려올 때라곤 외진 소성당 하나뿐인데 거기엔 종이 없는 데다 종탑이 전쟁 중에 무너졌는데 교회도 종도 없는데 울리는 종소리는 가짜 희망, 가짜 구원을 언유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희망에 부풀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희망, 구원은 가짜를 의미합니다. 2장의 내용은 이리미야 씨와 페트르너는 공산당에 부역하던 정보원이었으나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보내고 풀려나 다시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거리를 배회하다 인적 없는 기차역 벤치에 앉아 그날 밤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내가 곧장 다가와 소환장을 건네줍니다. 그들은 그 소환장을 들고 행정기관으로 가 대위를 만납니다. 대위는
60쪽을 보시면 이제 여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지.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고 그래야 마땅한 일이지. 하지만 신문을 보면 저 너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잖아.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야라며 대위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꼼꼼하게 감시할 업무를 명령합니다. 여기서 호르크이가 전체주의 체제가 어떻게 언어를 왜곡시키고 언어를 부패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불평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세상을 대위는 평화로운 세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리미야 씨는 자신에게 강제 명령을 내린 대위에게 분노하지만 그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 명령을 받은 이리미야 씨는 하나의 사기를 계획하고 예전에 살던 마을로 돌아가자고 일행 페트로너에게 말합니다. 페트로너가 사흘 뒤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도대체 거기는 뭐하러 가느냐 묻자 이리미야 씨는 70페이지를 보시면 농장 사람들의 돈을 빼돌려서 사라질 계획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페트로너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지 누가 알아? 내 생각엔 벌써 마을을 떠났을 것 같은데 생각이 있다면 말이야 라고 말하자 이리미야 씨가 피식 웃으며 그자들은 뼛속까지 노예지. 평생토록 그래왔으니까. 71쪽을 보시면 그자들은 여전히 들어온 의자에 주저앉아 의심에 가득 차 서로를 감시하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도 없이 기다리다. 누군가 자기들을 속인 게 분명하다 생각하겠지. 노예처럼 명령만 기다리며 누가 와서 구원해 주겠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기꾼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이 되겠지요. 그들은 마을로 가던 도중에 그들이 1년 반 전에 죽었다는 소문을 낸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은 차장 갤리맨이 그들이 이 마을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부 2장의 소제목은 우리는 부활한다입니다. 이것은 2중 3중의 사기 업무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돌아오는 사탄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리미야 씨가 온다는 소식에 들뜬 마을 사람들의 희망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장의 서술 방식은 카프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노 후르크이는 카프카가 아니면 나는 소설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리미야 씨와 페트로너가 이유도 모른 채 소환장을 받고 행정의 미로 속을 헤매면서 오가는 그들의 대화들은 카프카의 소송에서 요제프 K가 이유도 모른 채 소환되어 미로 같은 법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크로스노 후르크이는 카프카의 실존적 부조리를 정치적 부조리로 변형시켜 부조리가 철학적 문제일 뿐 아니라 구체적 권력 시스템의 잔재임을 폭로합니다. 1부 3장의 내용은 의사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집단 농장이 해체된 이후 마을은 완전히 몰락해갔고 의사는 그 몰락 속에서 어떤 변화나 추진력을 감지해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 동물, 날씨 등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라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며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술에 절어 있습니다. 그날도 창가의 책상에 앉아 슈미터 부인의 집에 후트키가 들락거리고 헐리치 부인과 크라네르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등을 세세히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똑같은 사건에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다 몇 달 전에 그는 더 이상의 실험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설령 그가 원한다 해도 이제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책상 위의 물건의 위치를 바꾸고 사물들의 질서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서 죽은 세계 안에서 살아있음의 증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무력하며 점령해오는 몰락을 혼자서 절대로 저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힘에 그는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몰락에 자신의 기억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면밀하고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의사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헤매다 술집 앞에서 호르고시의 막내딸 에슈티케를 만나게 됩니다. 에슈티케가 의사의 외투에 매달리자 뿌리치다 세부치에 걸려 진창에 쓰러집니다. 이렇게 의사는 집 밖으로 나와 현실과 부딪히려 해보았지만 그가 겪게 되는 일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3장의 소제목은 뭔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본 의사는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매달려왔던 그의 모든 작업들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절감합니다. 뭔가를 안다고 믿었지만 그 알은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몰락에 맞서는 마지막 저항이라는 생각에 기록을 멈추지 못합니다. 의사는 작가 자신을 언유합니다. 쓰기가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쓰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것이 예술의 본질적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런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해야 하는 작가적 소명이 담긴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장은 술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맨 먼저 곰처럼 억세고 성질이 제멋대로인 농부 게레케 씨가 왔고 낡은 성경을 항상 끼고 다니며 부활하시라를 외치며 끝없이 미루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헐리치 부인이 술집으로 왔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술집에 모입니다. 이 장의 소제목은 금이의 작업입니다. 이 술집 안에 이미 포획의 질서가 짜여졌고 술집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 그물 속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기대와 욕망으로 자신의 그물을 짜고 그 안에 걸려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술집에 모여들므로써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 짜놓은 그물에 이미 포획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그물을 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에 희망의 그물을 짜고 구원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진정한 구원을 부르지 못하고 자신을 포획하고 마비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술집 주인은 이리미야 씨를 사기꾼이라 생각하지만 차장 켈레멘이 이리미야 씨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는 144쪽을 보시면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비록 열심히 들어주기는 했지만 단 한마디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술집 주인은 설령 누군가가 온전한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 해도 실제로는 그러기 어렵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어떤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면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145쪽을 보시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 사람이 애를 써야 알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 그듭해 조금씩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기에 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기다리면 어느 순간 진실이 빛아래 낱낱이 드러나고 이 문장들은 작가가 술집 주인을 통해 진실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은 언제나 파편적으로만 드러나며 차이와 반복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었어 진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술집 주인의 이러한 진술은 사탄 탱고의 서사 구조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건을 각기 다른 인물을 통해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서술하지만 그 속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시점마다 드러나는 그 미세한 차이가 누적되어 세계가 비틀려 가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뜰레저의 차이의 철학의 문학적 구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은 에슈티케와 언제나 침대에 누워서 소녀에게 호통만 치는 어머니 호르고시 부인과
몸을 팔아 돈을 버는 두 언니와 소녀를 느닷없고 이유 없이 괴롭히는 오빠 써니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특수학교에 다니던 소녀는 똑똑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교육비가 아까워서 소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데려와 잔심부름을 시킵니다. 소녀는 잔심부름을 해야 하기에 문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만 또 집에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멀리 있어야 하고, 그래서 158쪽을 보시면 소녀는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살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셈이었다. 그리고 159쪽을 보시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 소녀의 감각기관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60페이지를 보시면 언제나 대기 상태에 있다 보니 언제부턴가 놀이할 정신이 없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놓인 소녀에게 오빠는 유일하게 세계의 중심이었고 오빠는 소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빠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164쪽을 보시면 죽음이라는 것이 오직 신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소녀는 그 방법을 알려준 것도 오빠였다. 쥐약을 먹는 방법도 있다는 걸 소녀가 스스로 알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녀에게는 오빠가 이런 존재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를 보시면 오빠의 인정을 받는다면 소녀는 그의 곁에서 세상을 정복할 터였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오빠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170페이지를 보시면 이겨야 해. 알겠어 멍청아? 소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제 소녀에게도 승리에 대한 소망이 불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소녀는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자신 앞에 나타난 고양이를 보는 순간 소녀는 자신의 승리를 증명할 기회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데리고 자신의 은신처로 가서 있는 힘껏 고양이를 던지고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고양이를 겁먹게 하고 지배합니다.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권력에 무한한 충만함에 놀라고 생소했지만 이제 소녀는 자신의 앞에 열린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보았고 승리에 대한 격렬한 욕망이 소녀의 낡은 자아를 점령했다. 이 문장에서 크로스너 호르크이는 소녀와 고양이를 통해 인간의 권력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욕망 구조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모두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던 피해자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는 언제나 가해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권력이 권력자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며 가장 무력한 소녀조차 그 권력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을 소녀를 통해 실험한 것입니다. 175쪽을 보시면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처음부터 더 강한 것은 자기였다. 이렇게 가장 무력한 소녀도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바로 알아채고 자신이 더 강함을 증명합니다. 이제 승리한 소녀는 이 승리를 오빠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오빠를 찾아갔지만 오빠는 184쪽을 보시면 넌 뭘 해도 안 되는 애야. 넌 바보로 태어났고 앞으로도 바보로 살 거란다. 라고 소리치며 당장 꺼지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에슈티케는 어둠 속에서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곳을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의 출처를 찾아 헤매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의사 선생님이 안아주기를 기대하고 의사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의사는 소녀를 안아주기는커녕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소녀는 믿기지 않았다. 소녀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던 그였는데
소녀는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의사마저 자신을 뿌리치자 그 길로 수로로 다시 가서 죽은 고양이를 안고 버려진 성에 도착해 쥐약을 먹고 자신을 데리러 올 천사들을 기다립니다. 5장의 제목은 실타래가 풀리다입니다. 실타래는 질서, 관계를 의미하고 가족과 공동체는 하나의 실타래로 연결된 세계로 엮여 실이 감겨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타래가 풀린 것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코이는 에스티키의 가족을 통해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사랑과 보살핌의 의미가 사라지고 세계와 맺고 있는 모든 의미가 끊겨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가족은 세계의 축소판이고 세계의 축소판의 붕괴는 곧 세계 전체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인간과 세계의 끈이 끊어진 시대, 그저 폐허만이 남게 될 뿐입니다. 하고 마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리미시아와 페트리느가 도착해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비참과 불행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트키는 고개만 젓고 있는 슈미트를 계속 설득합니다. 218쪽과 219쪽을 보시면 농장 마을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리미시아라면 능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페트리누가 전에 말했듯 이리미시아는 희망 없는 사람들의 가망 없는 상황을 구제해줄 목자였기 때문이다. 그가 자취를 감추자 상황은 나빠졌고 농장은 점점 더 형편없이 내려앉았다. 냉해가 덮쳤고 구제역으로 양이 쓰러지고 220쪽을 보시면 무력감에 사로잡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1시간, 한 주, 한 달이 가는 것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기껏해야 술집에 가거나 수미트 부인을 만나러 가는 정도였다. 그저 죽을 때까지 이 마을에 머무를 뿐 달리 어떤 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이리미시아가 돌아온다지 않은가. 후트키는 흥분하며 슈미트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후트키만 흥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크라네르 부인 또한 흥분하였고 그녀는 농부 케레케시에게 아코디언을 연주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춰 탱고를 춥니다. 한바탕 춤을 춘 그들은 모두 탁자에 뻗어버렸습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것일까요? 228쪽을 보시면 거미들은 술병과 유리잔, 찻잔과 잿더리에 느슨하게 거미줄을 들이웠고 테이블 다리와 의자 다리를 가느다란 실로 은밀히 연결했다. 마치 눈에 띄지 않게 그물망을 쳐서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라도 즉각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처럼 거미들은 잠자는 사람들의 얼굴과 다리 그리고 손에도 거미줄을 쳤고 그런 뒤에 번개같이 은신처로 퇴각하였다. 6장의 소제목은 거미의 작업 2, 악마의 젖꼭지, 사탄의 탱고입니다. 거미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조용히 연결하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생명을 포획합니다. 희망이라는 거물이 완성되었고 지금 그들은 희망이라는 젖을 빨고 있습니다. 그 젖을 빨면 생명은 연장되겠지만 그들의 무력감은 더 깊이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과 구원은 악마의 젖꼭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득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사탄 탱고를 절망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춘 후 집단 체면 상태로 탁자에 뻗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탱고의 일부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망이 이미 가짜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2장에서 이리미야 씨와 페트로너가 그들의 희망이자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돈을 빼앗기 위한 사기꾼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미 그것이 가짜 희망이자 가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크로스너 호르코이는 왜 이르미시아가 가짜 메시아라는 것을 미리 밝혔을까요? 여기까지가 스키립독의 사탄탱고 일부 분석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2부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키립독의 분석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